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못 뵀어요. 네. 아유, 사흘 딱 쉬었는데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왜 욕을 먹어요? 이 대통령 저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자 나부랭이가 무슨 휴가냐 이래라. 진짜요? 네, 그런 비판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보고 싶어서. 진짜요? 예, 그렇다면 네,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요새 저희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광고 먼저 좀 소개하고 구체적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입니다. 풍부한 사포닌을 담은 천기 약도라지가 지친 여름 기력을 튼튼하게 채워드립니다. 사포닌의 끝판왕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귀한 원료죠. 그냥 도라지가 아닙니다. 올해 수확한 신선한 우리 농가의 약도라지를 가득 담았습니다. 6년근 인삼의 3배. 그렇구나. 놀라운 사포닌 파워. 미세먼지와 건조한 날씨에 목이 칼칼하신 분, 그렁그렁 답답한 숨소리로 고민하시는 분들, 밤새 콜록콜록 잠 못 드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 한 스푼씩 꾸준히 드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구매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최근 리뷰인데요. 에어컨만 틀면 바로 목이 붓고 기침이 멈추질 않았는데 일주일 동안 먹으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글 올려주셨고요. 기관지가 약해서 항상 목이 잘 붙는데 아플 때마다 상시 음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출시 후에 무려 10만 병 판매를 돌파했다고 해요. 저희 취재 편의점 통해서 100만 병 팔아야 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 가격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2+2 행사하고 있어요.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을 기재하시면 여기에 천연 오칠 프리미엄 스푼까지 사은품으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라지는 진짜 좋다고 신인규 변호사가 자기가 목이 아플 때마다 그냥 물 없이 스푼으로 막 그냥 통째로 퍼먹었더니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증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대기업 광고가 들어왔어요. 어머. 샘표 밸런스. 와, 이 취재 편의점에. 편의점에 지난주에도 샘표 광고 했던 거를 제가 그래요? 기억하는데요. 지난주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난주에 예. 제가 그 광고하는 거 보면 드디어 이제 메이저에서 광고가 들어오는구나. 네, 딱 하나예요. 네, 여하튼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광고는 대기업 샘표. 아시죠? 간장의 명브랜드 샘표의 밸런스죽 통 녹두 전복 삼계죽입니다. 드셔도 좋겠습니다. 네, 단백질은 더하고 당은 빼고 내 몸에 플러스 샘표 밸런스죽 한 끼 단백질 100% 충족. 샘표 밸런스죽은 맛있는 죽을 먹으면서도 한 끼 식사가 완벽할 수 있도록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 100%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맛있나 보다 하셔가지고 맛있어요. 진짜? 네. 다행입니다. 식지 않아야 되는데. 예. 자, 샘표 밸런스죽은 신선한 전복, 소고기, 닭고기, 야채가 듬뿍 들어가 있고요. 고단백으로 속이 든든합니다. 지금 초복 다가오고 있는데 닭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다는 뉴스 여러분들 보셨죠? 닭고기 녹두가 듬뿍 들어가서 백숙 다 먹고 죽 끓여 먹는 바로 그 맛이라고 합니다. 더운데 밖에 나가서 보양하실 필요 없이 샘표 밸런스죽으로 간편하게 보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더보기창 샘표 밸런스죽 특가 구매 페이지 링크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에서만 드리는 최저가 혜택도 함께 누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녹두 전복 300개 죽에는 한 끼 단백질 100%가 충족되어 있고요. 쫄깃한 전복, 부드러운 닭고기, 녹두가 듬뿍 들어있어서 고소하고 든든함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3개 야채 육수로 집에서 끓인 듯 깊은 맛이 난다고 하는데 실제 어떠세요? 맞아요. 아니 지난주에는 샘표 흑초 광고를 했거든. 흑초. 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CJ 광고 들어오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이제 윤석열 구속 이후에 서울구치소 식단이 쭉 공개되고 보도가 있어요. 되잖아요. 그 보니까 나보다 잘 먹더라고. 아니 왜냐면 요새 아침에 특히 제가 목금은 아침 일찍부터 방송을 하니까 아침을 못 먹어요. 그래서 아침은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웠거든요. 근데 서울구치소 식단이 나보다 훨씬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 그래서 약간 배 아파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네. 출출하던 참에 네. 잘 됐습니다. 네. 3기죽으로 예, 출출한 속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그 소리로 예, 진짜 고래 소리로 예, 예. 이게 제가 맛있는 걸 먹고 맛있다 이게 그러니까요. 예, 고래 소리로 다 모든 것을 표현해 주셨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의원님 모시면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이진숙. 예. 예. 여러분이 요즘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하셨다면서요? 전화? 네, 아닌가? 텔레그램인가? 저 이진숙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좀 적극 알려달라. 전화나 텔레그램이 아니고 네. 7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단 만찬을 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직접 그때 직접. 네, 직접. 예. 예. 근데 요새는 이진숙 얘기하면 헷갈려요. 두 사람이 그렇지. 있어서 어느 교육부 장관 그 후보자 말고 방통위원장. 예, 네. 그래서 그때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눈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건 저랑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10명, 20명, 한 30명 정도 상임위원장 다니니까 간사까지 다 초청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의원들을 엮어서 한 번씩 일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얼굴도 보고 싶고 예, 그렇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처럼 의원들이 열심히 뛴 대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무리를 지어서 예, 만나고 계신데 상임위원장 다니니까 위원장과 간사 혹은 네. 저쪽이 위원장인 데는 간사를 부르셨어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꽤 됐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네. 기자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워낙 바쁘셨던 거죠. 바쁘셔서 뭐 방송 3법에 대해서 어쨌든 최소한 보고는 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시간이 없으셨는데 이제 이게 막상 과방위를 통과하고 나니 이제 더 꼼꼼히 보셨겠죠. 네. 그래서 언론 보도도 보신 것 같아요. 언론 보도. 예, 왜냐하면 그날 그 기자들과의 짧은 만남에서 티타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속도 조절을 하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사실 이게 이제서야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전 지도부 네. 박찬대 원내대표 지도부가 6월 12일 날 통과시킬 테니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일정을 짜고 준비를 했는데 그 6월 12일에 본회의를 못 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본회의를 미루게 된 이유가 뭐 사실은 그 법 안에 지금 민영방송 노조들이 얘기하는 보도 기능이 있는 민영방송에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주는 게 과방이 아니었어요. 네. 이게 다 알려진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당내에. 네. 그래서 저희가 과방위에서 다시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그러면 좀 더 그 의견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당내 의견을 안 구하고 과방위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YTN과 연합뉴스 TV까지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하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했고 내적으로도. 네.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의힘이 논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서 법안 소위만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면서 뭐 늦추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약간 그 너무 6월 국회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의논하면서 하자 이런 취지였다. 근데 여튼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일종의 이제 정치행위, 언론 플레이 여기에 이제 제동을 확 걸고 이번 주부터는 아예 다음 주부터인가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해진 그렇죠. 이런 상황. 아니 원래 멤버도 아니니까. 네. 그게 어떤 취지냐면 이진숙이 국회에 나와서 방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속이 아니에요. 그냥 소속이에요. 소속과 직속의 위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업저보다. 네, 그런데 맞아요. 왜 자꾸 자기가 저렇게 나서서 예. 나서서 대통령 입장과 다른 발언을 하냐.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 지시를 있었죠.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기가 업무 지시를 했다.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요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팩트 체크 바로 하시고 바로 팩트 체크했고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이 없다. 요게 핵심인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방통위안을 만들라는 지시였다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방통위 쪽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실무 라인에.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는 방통위 파견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공식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는 뜻인데 이진숙이 이상한 게 그 이후에도 언론에다 대고 의견을 내라는 것과 업무 지시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그 차이도 모르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국무위원회에 참석하지 말라. 그래서 일단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이진숙 페북에 열사났다 이런 분위기랍니다. 그쪽에 극우적인 분들이 몰려가서 극우 여전사 열사났다. 열사났다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설에서는 대구시장 나간다 그렇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대구시장 지금 박이 터지게 생겼잖아요. 한타스가 넘는다는 것 같아요. 10명도 넘어요. 뭐 심지어 아직 뭐 본인 의사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최다선 의원이 내년에 대구시장 출마한다 이런 썰도 있어요. 그걸 저 최다선 의원 그거 딱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대구시장 아니면 경북도지사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만 다 쏠려 있어. 그러니까요. 나머진 별로 없어요. 사람이 출마하겠다는 지금 사람이. 근데 뭐 지지율도 대구 경북에서 어제 발표된 그 NBS 조사 보니까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31.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서 거기 말고는 국민의힘 그러니까요. 역대 최저치 찍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19%. 이름 바꾸고 처음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정당에서 무슨 비전이 있을까 싶은데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최혜병 특검 지금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사가 들어오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숙 파장은 이렇게 마무리된 걸로. 아니 근데 그거까지. 근데 이진숙이 그럼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를 노리냐?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를 나갈 듯이 해서 몸값을 올려서 그 다음 총선까지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방통위에서 나가면 극우 유튜버 돼서 자기 몸값을 올려서 국회 들어오는 게 목표일 겁니다. 국회의원 하는 게 목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은 최저치 찍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이제 연일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65%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70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다. 최민희 의원님 계속 웃고 계셔요. 아니. 너무 좋으셔서 이 웃음을 감출 수가 없네. 이거 왜 안 잡아주세요 카메라로. 최민희 의원님 빨리 잡아주셔야 되는데 저 말고. 아니 그거 제가 너무 놀렸나? 너무 놀렸어요. 그게 왜 웃었냐면 지역을 돌다 보면 그동안에 저를 보고 과방위에서 좀 조용히 해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역에. 그리고 왜 최민희 너는 윤석열 대통령을 악으로 보냐 이러면서 욕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 세게 욕하시는 분이 있고 좀 덜 욕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수 중에. 그런데 그 보수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분.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직도 뭐 계속 부정선거라고 저보고 뭐라고 하세요.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그러면서 뭐 국제 무슨 부정선거 감시단이 부정선거로 이걸 꼭 유엔에서 어떻게 하겠대요. 그런 분은 계신데 그 오른쪽 중에 맨 왼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솔직히 이쪽 저쪽 다 똑같고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나고 보니 기대가 생겼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웃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그 태도 변화가 너무하지 않아요? 저보고 막 과방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저기 국힘 의원들한테 예의를 지키래요. 사실은 예의 없는 건
극힘이죠. 그러니까요. 맞는 말씀인데 네. 조금만 수정을 하자면 오른쪽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같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 그러네요. 네. 그러네. 네, 하여간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방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대통령 직무평가 현재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3,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가 뭐냐 자유응답으로 물었는데요. 경제 민생 15, 추진력 속도감 13, 소통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예, 국민들이 세게 응원해주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국힘 지지율 19는 MBS하고 갤럽하고 똑같네요. 똑같은 수치가 예, 나온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예. 23도 기억나는 숫자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23% 나온 거잖아요. 이게 네. 이번 윤석열 재구속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23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23은 고정. 뭐랄까, 그 단단한 예, 그 고정층이다. 예. 예. 지금 제가 지역별 분포를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29, 부울경도 똑같습니다. 대구 경북은 28이네요. 잘못하고 있다가 부산, 경남, 울산은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2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도 전 세대가 고르게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0대 이상에서도 잘하고 있다 47, 잘못하고 있다 29 이렇게 나왔고요. 20대 18세에서 29세 사이도 잘하고 있다 47, 잘못하고 있다 28 그리고 40대에서는요. 잘하고 있다가 무려 83 잘못하고 있다 11 50대는 잘하고 있다 76, 잘못하고 있다 20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가 세게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에서 네. 제가 고무적이라고 보는 것은 대선 때 소위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27%였어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근데 네. 그 부분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30대도 32%인가 3%였거든요. 네. 근데 그 30대가 대폭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만 더 대통령을 뒷받침해주면 30대는 생활인들이잖아요. 네. 일단 다수가. 그래서 일단 좀 합리적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많이 돌아설 것 같아서 네. 요 핵심이 부동산 대책이에요. 이번 그다음에 지금 여기 어떤 분이 우리 주식 얘기 좀 하자 기분 좋은 네, 예, 그런데 주식 전문가, 예, 전문가 오민 계셔서. 씨, 예.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대는 생활인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들이 예. 가장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기의 자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건 윤석열 스타일이고요. 우리는 좀 30대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으로 네. 마음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요 정당까지만 보고 네. 바로 이제 주식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제가 사실 이거 못 보던 현상인데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34, 와. 국민의힘 27, 어머. 예,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그리고 국민의힘 27. 전 지역이 다 더불어민주당이 셉니다. 광주 전라는 69% 지지하고 있고요. 서울 41, 인천 경기 44. 그러니까 전 지역이 고르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응원하고 있고 제가 보면은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 23%가 더불어민주당,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중도는 45%가 더불어민주당, 11%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정부와 여당에 국민들이 상당히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부동산 말씀하셔서 그 얘기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다. 42, 내릴 것이다. 27, 변하지 않을 것이다. 20 이렇게 분포가 되었습니다. 주식 얘기할까요? 아니 부동산도 얘기부터 할까요? 네. 사실은 그 수도권에 6억 원 그 대출 상한. 네. 캡을 씌운 게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6억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요새는 그 이자만 낼 수 없어요. 주택담보대출은 다 원리금 분할 상환인데 네. 이게 최장 50년짜리 상품까지 나왔다가 지금 30년이 맥시멈으로 줄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리금 30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매달 3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 갚아야 돼요. 원리금 분할 상환을. 네. 그러니까 이른바 중산층까지가 거의 맥시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원리금을 상환하면 나머지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소득층 아니면 사실상 대출 제한이 없더라도 이걸 풀어주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대출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정도가 6억 원 정도예요. 사실은. 한 달에 뭐 7, 800만 원을 그 상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 어떻게 700만 원 원리금 상환을 해. 그건 맞습니다. 불가능한 거고. 예.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가 거의 상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6억 원 캡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출 규제를 풀어줘도 6억 원 이상은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랄까요? 그래서 지지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나 뭐 급등 지역에 이른바 거기는 이제 살만한 아파트가 50억 정도는 줘야 되니까 네.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은 타격이 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되겠어요. 전 국민을 놓고 볼 때. 네. 나머지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대출 규제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네. 제가 본 게 그동안엔 대출 규제를 하면 되게 제1금융권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해서 제가 이렇게 본 거는 전 금융권에 다 해당된다. 이금융권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게 그 점이 저한테는 좀 이게 왜 들어가 있지 그랬거든요. 그 의미가 큰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대출 규제, 그러니까 6억. 근데 6억을 대출을 안 한다 5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거래가 올스톱돼 있죠. 거래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오늘 끼고 산다 이거예요. 전세 끼고. 예. 예. 아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네, 엄두가 안 나는 금액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로 인하여서 딴 나라 얘기야.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얘기하는 게 좀 안 맞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에 대한 욕망 자체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감시하고 기사 쓰고 취재하고 이런 게 저의 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3,200선? 3,200을 뚫었다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3,200 밑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데 장중 최고치는 3,216을 찍었네요. 근데 의원님 오늘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그 주식을 계속 하시잖아요. 단타도 하세요? 단타는 안 해요. 네. 저는 그냥 한 번 사면은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들고 있죠. 아니 그 단타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하려면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단타 하려면. 저는 정말. 어쨌든 제가 주식을 모르지만 지금 제 주변에 이제 주부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하루에 10만 원을 가지고 단타를 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10만 원을 넣었다 잃고 또 10만 원을 넣고 이런다고 막 화가 나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지역구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 넣으면 하루에 적어도 몇만 원은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지역 구민들이 행복해하시면 좋죠. 네, 게다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직접적인 이익을 준 대통령이 어딨냐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사실은 대통령은 5년마다 계속 뭐 어떤 때는 3년마다도 바뀐 적이 있지만 계속 바뀌어왔지만 결국에 내 계좌를 불려준 사람이 가장 효능감이 큰 거죠. 솔직히. 맞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가 좀 우울했고
어렵고 어려웠던 날들로부터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단독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걸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거짓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CCTV 딱 걸린 두 사람이 있으니 한덕수와 이상민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국회 나와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해 천리 아닙니까 뭡니까? 뭐 저쪽에서 보니까 소방청에 그 단전단수 지시하는 게 보이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제작진 준비한 화면 있나요? 그거 잠깐 보고 갈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제가 저 표정이 압권이에요. 네. 연기하는 건가? 저분은 몇십억일까요? 집에 있었던 돈이. 그러니까요. 뭐 에르메스인지 루이비통인지 알 수 없으나 그 가방에 현금 따발이 뭐 32에서 35억이라고 하고 뭐 본인은 물론 그런 사실 일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사하면 다 나오죠. 예. 여튼 그렇고 그 얘기는 빼고 일단 그 CCTV를 확보해서 보니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모두 계엄 문건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라. 사진이 딱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건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대통령이 뭐를 줬는데 그걸 안 보고 구겨서 넣고 있다가 뭐 나는 몰랐는데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다 뭐 멀찌감치 보고 그게 그래서 몽골인설이 나온 거잖아요. 시력이 이상민 몽골인설 시력이 한 7.0쯤 되냐 그게 보이냐 멀리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는데 저게 지극히 뭐랄까요 상식적이죠. 저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줬으면 당연히 보지. 그쵸. 꼼꼼하게 보죠.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거기서 물론 훌륭한 사람 같으면 쫓아 들어가서 말렸어야지. 그쵸.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말렸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닌 게 이미 입증이 됐으니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공무원만 한 40 몇 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보죠. 그게 상식이지.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테이블에 있던 문건까지 다 챙겨가지고 꼼꼼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 그러니까 문건에 대외비가 찍혀 있는 문건은 누군가 그 문건을 일련 번호를 매겨서 1은 뭐 김용남, 2는 장윤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챙겨서 가져가요. 근데 총리가 직접 챙겼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건 뭐냐면 실무자들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건을 챙길 일이 제대로 진행될 때는 실무자 너 문건 뭐 이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문건 관리가 되게 허술했잖아요. 맞아요. 급하게 하다 보니 그런 절차를 챙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 베테랑이 문건을 챙긴 거예요. 마지막에 확인한 겁니다. 그 꼼꼼한 총리가. 그래서 본인이 챙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관리 번호가 다 붙죠. 문서 번호.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딱 잡았대다가 CCTV를 들이미니까 말이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몇 장은 그냥 쓸데없는 것 같아서 버리고 나머지는 강의구 주고 끝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한덕수 총리는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 이 정도면 구속영장 칩니까? 아니 사안이 워낙 중해서 사실은 이게 내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범들은 다 구속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군 장성들 중에 사령관급은 대부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근데 수사가 전혀 이 국무위원 쪽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아직 구속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구속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온다면 글쎄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모의 단계부터 같이 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해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한덕수 당시 총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 사실은 최상목 부총리도
8번 받았잖아요. 네, 예. 말만치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 뭐 불러서 조사한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서 곧 조사하겠죠. 왜냐하면 예. 최상목도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그랬던가. 예. 뭐 이렇게 그렇죠. 보지 세 않고. 번 접어서 네. 넣었다는 넣었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빳빳한 게 나온 거잖아요. 증거는. 뿐만 아니라 거기는 네. 더 핵심적인 구체적인 내용들. 예, 국회 돈줄을 그렇죠. 끊어. 예. 그다음에 새 돈줄 만들어. 예. 그다음에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거 그거 예. 해. 구상해. 그랬기 때문에 핵심 지시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곧 조사를 할 거. 수사할 거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그 지시문을 받고 바로 F4 회의를 했잖아요. 예. 금융 관련돼. 예. 그래서 사실은 F4 멤버들은 다 조사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네. 하는 총재 포함해서. 네, 이창용 하는 총재를 그렇죠. 포함해서 예. 그 참석 대상이 딱 4명이잖아요. 그렇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예. 이창용 하는 총재, 예. 김병환 금융위원장, 예. 그리고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장. 예. 그런데 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 전에 11월 26일 날 있었던 안가 회의에도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어? 예. 그때도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그리고 뜬금없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을 했단 예, 말이에요. 예. 이것도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 공정위원장이 너무 이상해요. 이 그렇죠. 공정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IMS 모빌리티 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카카오 모빌리티의 그 조사를 받고 있던 국면이고 IMS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김건희는 또 뺄 수가 없는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엮여 있어요. 예, 다 엮여 있고 가다 보면 김건희와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 우리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 양술이잖아요. 양쪽에 물이 만나는 데가 양술이잖아요. 네. 이번 수사는 삼술이에요. 삼술이? 특검은 세 개지만 세 개의 물줄기가 결국에서 한 군데서 만나. 삼수리. 가면 김건희야. 삼수리 김건희. 삼술이 수사예요. 이번 근데 수사는. 오늘 이제 여러 그 예. 보도를 보면서 예. 김건희가 구속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막 서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구속이 안 된다고 안 보는 사람이 된다는 있어요? 근거는 뭐예요? 뭐예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요?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양평 고속도로 쭉 타고 들어갔는데 예. 김건희 예, 그렇죠. 예. 저기 권한도 없으면서 뭐 대통령을 통해서 예. 그다음에 뭐 원희룡을 통해서 개입했으면 이것도 구속감. 그렇죠. 네, 국가 예. 정책 자체를 예. 사익에 의해서 바꾼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해서도 저는 뭐 세계 저기 뭐야 그 통일교 관련한 로비 의혹도 쭉 가서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 신발 250mm 사이즈로 명품백을 그러니까. 바꿨다는 것까지 나왔으면 예, 예. 그거는 금품 수수 그렇죠. 네, 뇌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상 본질은 뇌물인 것 같아요. 그 뇌물 의율이 될지는 의원님이 따지시겠지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를 영부인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그게 어렵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뇌물임이 입증되면 뇌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건 대통령의 권력을 아내가 활용해서 뇌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럼 당연히 구속이지. 그렇죠. 뿐만 아니라 소위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1부, 2부, 3부 최혜병 네. 때 네. 이종호 지금은 네. 사라졌지만 예.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공천 개입 윤상현 탈탈 털었잖아요. 네. 그럼 윤상현만 털면 안 되죠. 정진석이. 예. 예. 그렇죠. 다 털다 정진석도 보면 지금 피의자가 거기가 판이 훨씬 큰데요. 그렇죠. 그래 지금 작은 판부터 시작하는 한 것 거다.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구속 안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만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과 관련해서는 이게 공직자냐 아니냐. 일단 공무원이어야 뇌물을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공모가 인정되면 네. 공모하여 뇌물수수로 의율하면 그냥 감명해요. 예. 근데 공모가 끊어져. 예. 남편 몰래 자기 독단적으로 한 거야. 예. 그러면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그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의율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그때는 배임 수재로 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해외에 가서 거액의 도박을 했는데 이거
좀 수사 무마해줘. 예. 이건 당연히 부정한 청탁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엔 배임 수재로 처벌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예. 실제로 그 대부분. 통일교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좀 무마를 해줬다는 흔적이나 단서가 나오면 그런 걸로도 예를 들어서 우유할 이제 수 뭐 있다.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예. 뭐 그러면서 명품이 됐던 뭐가 됐던 받았다. 네. 그러면 배임 수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경우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예. 근데 진짜 영부인의 지위를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 그냥 이참에 아예 공무원으로 의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제로 만들어야 된다. 예, 차라리. 간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예, 근데 미국처럼 아, 그 쉽지 않아, 그러려면 근데. 그동안의 영부인들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 게 사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다들 조용히 내조했고 김혜경 여사 보세요. 정말 꼭 필요한 내조를 조용히 하시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였죠. 유경수 여사도 사실 뭐 대통령께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서 가지고 막 무슨 지금 그 집사 게이트 네네. 184억이죠. 네. 지금까지 나온 게 네. 그 김건희 집사 게이트잖아요. 그렇죠. 그 예. 이런 사람이 사실 없었죠. 예. 그래서 이순자. 근데 이순자 그래도 이 정도는 이 아니었던 정도는 것 같은데. 아니었죠. V0라는 말이 없었어요 없었죠, 그때는. 그때는. 예, 그래서 제가 그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에 영부인은 대통령과 똑같이 의율하는 법을 내놨어요 이미. 네. 예, 그런데 이게 청탁금지법엔 해당되잖아요. 쉽게 사람들이 그거는 될 것 같아. 근데 청탁금지법은 이제 형량이 조금 약해서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른 다른 형사상의 범죄 혐의가 있는 곳에 다 적용하려면 이거는 좀 우리는 하고 싶지만 논쟁이 세게 붙을 그렇죠. 사안이에요. 네, 그게 법리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예. 없어요. 아니 근데 일단 뭐 이제 의원님 뭐 댓글창에 보니까 삼술이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삼술이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다 엮여 있어요. 최혜병 그렇죠. 특검이면 네. 최혜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은 뭐 본인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일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화폰을 받아가지고 온갖 군데 다 그리고 아예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공직자들한테. 김건희 번호는 이거니까 잘 받아라. 잘 받아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까지 갔다는 거니까 그 전화로 무슨 일이 오고 갔는지 특히 국정원장과 주고받았다는 문자 개헌. 메시지는 뭔지 이런 것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종합하면 구속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거 아니, 불가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속 안 된다는 견해가 대단히 그러니까요. 궁금한데 어떤 무슨 사람인지 근거로 매우 궁금하다. 구속이 안 된다고 혹시 그럴 서정우 수 변호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논쟁을 막 하는데 그 네. 과정에서 영부인이 아무 권한이 없는데 불법을 저질렀어요. 이럴 경우 이게 과연 구속 사유가 되냐부터 막 논란이 많아서 저는 의외로 민주당 진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뭐로 가도 갑니다. 네, 저는 뭐로 가도 간다. 김건희 구속된다에 100표. 예. 아니 한 표밖에 없지 한 아니 표. 더군다나 김건희 노상원 간의 통화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어폰으로. 예. 근데 노상원은 사실 내란 외에 뭐가 있어요? 노상원은. 그렇죠. 노상원은 딱 내란이죠. 네. 내란과 무속이죠. 그리고 또 한 명 김태효. 김태효. 저희가 계속 지금 아쉽다고 얘기한 게 예. 이게 내란이라는 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이 뻥 터뜨릴 수가 없어요. 그날 당일날 문건 써준 놈, 자, 그럼요. 문건 써준 자, 예.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을 최종 컨펌한 자, 예. 그게 대통령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용산의 대통령실의 내란 기획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네, 저는 곧 기억 티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억 히읗 누굽니까? 김태효인데요. 김태효. 아니 지금 제가 댓글에 노영희 변호사가 구속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네요. 오늘 겸공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댓글창에는 나오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김건희 구속도 49입니다.
99.99. 49 예, 99.99 예. 어머님 오늘 뭐 내가 보기에는 예, 삼수리 49 제가 보기에 오늘 그 방송 천재. 예, 드림 연구소가 상당히 오늘 발동하는 날이다. 오늘 드림 연구소 세게 일하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건희 100% 구속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네. 그거를 49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저는 49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해야 됩니다. 네, 방송인의 좋습니다. 자질을 확실히 네. 갖추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쨌든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저희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엮여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 그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디올백 논란 있을 때 그때 평양의 무인기를 무려 5번 정도나 날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현역 장교가 이제 내란 특검에 가서 이제 진술한 내용이 이제 종합되어서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드론을 2달 안에 5번씩이나 날려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 작전 사령관이 부의 지시라고 말했다라고 전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과 부인의 문제를 희석 또는 막기 위해서 전쟁까지 획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른바 외환죄입니다. 그렇죠. 네. 외환죄. 네. 예, 이것까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속을 피합니까? 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외환죄는 거의 사례가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우리가 축적된 판례가 거의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네. 근데 다만 그 외환 유치죄는 법리적으로 좀 적용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그렇습니다. 구속 요건이 필요한데 네. 일단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부터 걸리고 통모가 있었냐. 그거는 북한하고 이른바 내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일반 이적죄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일반 이적죄가 성립하거든요. 네. 그런데 무인기를 수차례 날려보냈잖아요. 근데 무인기를 날려보낼 때 무인기에 붙어있던 소음기를 뗍니다. 그 얘기 뭐냐면 소리가 더 크게 나는 상태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고공비행을 안 시키고 저공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소리 들리라고. 그리고 노선을 짤 때 북한에 있는 황해도 쪽에 있는 비행장하고 잠수함 기지 쪽으로 날려요. 그렇죠. 거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나 방공포 시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면 거기 침투당하면 안 되니까 방공포나 이런 게 다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쪽으로 노선을 잡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낸 무인기가 들키고 격추당하라고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는 일반 이적죄는 돼요. 해당된다. 근데 그거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거든요. 징역 3년 이상. 그러니까 3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해요. 예. 근데 죄가 이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형량은 거의 무기로 정해질 텐데 이것저것 겹치면 우리가 그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없어져서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나 효과는 똑같습니다만 뭐 거의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그 부승찬 의원이 이거를 걸려라 아니 거의 그 수준이다. 그렇죠. 그리고 걸리라고 보냈는데 걸리고 나서 막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박수 치고 걸리고 나니까 좋아했다. 좋아했다는 예. 그리고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한다. 이거는 사형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부승찬 의원이 하는데 하나 기억나세요?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불났던 거 참고. 맞아요. 예. 그게 근데 의문의 화제였는데. 그런데 그 부승찬 의원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화재 사건은 우연. 예. 그 무인기하고는 관련성은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속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해병특검 오늘 열일하십니다. 해병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60평이 좁아서 아크로비스타에 가 있다. 이게 60평이 좁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저럴 줄 알고 집에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계속 잤나?
네. 그 저기 개 수영장. 네. 다녀오셨죠? 다녀왔어요. 네. 딱 보니 뭐예요? 딱 보니 개 수영장. 우리가 이제 다들 이게 뭐지? 그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 위원장과 간사들이 이게 뭐지? 보더니 여기서 발을 담그고 술을 먹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약간 정자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정자도 있다면서요? 아니 그건 멀리 있어. 떨어져 있죠. 아니 그래도 좀 운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물 튀지 말라고 시멘으로 해놨어요. 시멘. 시멘트. 예. 원님 시멘트. 시멘. 예, 시멘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운치가 있어서 발을 담그고 술을 먹나. 포석정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그게 없어서 김영 간사가 틀린 걸로. 그걸 주장한 게 김영 간사거든요. 발 담그고 술 먹은 거 아니냐? 그 3차를 거기서 했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왜 막 씻긴 곳 했다. 그러기에도 좁아. 씻긴 곳은 조금 더 폭이 넓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보고 그래 개수영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결론은. 그러니까 진짜 기괴합니다. 기괴하게 정말 나라를 들어먹을 결심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다라는 게 특검을 통해서 매일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어제 이 JTBC 그리고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그 영장 발부한 저 영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주재 1월 10일, 11일 두 차례 경호처 간부들을 하고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내란수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넘어오면 그거 뭐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김성훈이 경호처 차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헬기가 막 오고 그랬을 때 총이 안 되면 칼을 통해서라도 막아라. 이래서 깜짝 어떻게 그래서 경호관들이 칼도 갖고 다니냐 했을 때 경호처 출신들이 칼은 없다. 우리가 쏘면 총을 쏘지 칼 쓰는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자기를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공수처 검사들을 향해서 그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냐.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평생 아마 총 한 발 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군대 면제를 받았으니까. 근데 실제로 실탄 발사를 해본 사람들은 그 위력이나 그 공포감이 어떤지를 알거든요. 군대 가서 우리가 사격해봐요. 얼마나 그 소리뿐만 아니라 이 반동과 그걸 군대 훈련 받을 때 쏴도 그 정도인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남동에서 그걸 한 발이라도 쏘면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인지를 몰라 내가 보기엔. 그 상황을 해봤나? 총 한 발 안 쏴봤는데.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예요. 저 말이 맞는 게 광주 항쟁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제일 먼저 하는 증언이 그 총이 뚜다다다 쏘는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고 그 총소리가 그게 지금도 뚜렷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맞네요. 저는 왜 저 말을 했을까 그랬더니 몰라서 막말한 거네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말한 거다.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을까요? 감옥에서? 저는 제가 그 총선 제가 총선 우리가 대승하고 저쪽 대표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쵸? 윤석열은 그걸 안 받아들인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도 안 받아들인다. 세상이 미친 거다. 언젠가 정의는 실현된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무더위에 고생할 텐데 그래도 참여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건 일절 없을 거다. 없습니다. 교정교화가 대단히 힘든 타입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늘. 오늘 3세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구속되고 뭐 이 구치소 들어가서 수감생활 잠깐이라도 하면 현타 후회가 오고 진짜 그럴 텐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경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현타 왜 이렇게 더워 이거? 그렇지. 현타 불가 스타일이고. 현타 불가. 의원님 오늘 저도 하나 2분의 1은 해야죠. 하나는 안 돼. 2분의 1. 현타 불가 스타일이다.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관련해서 나오는 소식들이 그 기괴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제 국회에 교육위가 열렸어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출석을 했는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어제 분위기가. 전두환과 관련해서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명예회복이 필요하고 학살이다 아니다라고 자기가 얘기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진숙 같아. 뭐 애국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애국 현장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마녀 사냥 당해가지고 자기가 심신미약자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더군다나 어제 보니까 그 용산에서 그 교육부 간부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에 이제 그 늘봄 사업 합격하도록 압박을 행사했다 이런 진술도 이제 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려고 했던가. 저는 네. 제가 이 얘기했을 때 다들 최민희가 과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방송 장악에서 가장 이상했던 게 왜 EBS 갖고 이러냐. 이명박도 안 그러고 박근혜도 안 그런 EBS를 왜 건드리냐. 예. 그래서 그 EBS의 조선 쪽 출신의 극우 인사를 부사장으로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친일적인 사람을. 그런데 이게 국가 전체의 대개조. 네. 그리고 특히 일본에 대한 태도부터 고치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보수의 뿌리가 친일이고요. 그다음에 반공이고요. 극단적 반공. 예, 저도 반공이지만 지금. 근데 그런 뿌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인사들을 전부 명예회복 복권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의 완전한 복권. 그래서 리박스쿨. 예, 그래서 리박스쿨이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이거를 심각하다고 지난번에 곳곳에 예산이 숨겨져 있을 테니 우리 다 찾아내자. 네, 그래서 네. 저희도 맞아요. 그 찾아냈다. 네. 그래서 지금 2차적으로 할 일은 이게 다가 아니고 곳곳에 예산 다 찾아야 되고 예. 기재부를 뒤져야 돼요. 기재부. 예. 기재부 협조 없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다. 예산.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친일적 국가 대개조, 극단적 반공적 국가 대개조가 누군가의 기획 속에서 예. 쫙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본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방송 장악이 이거 EBS 건드리는 내용을 보니 이건 그냥 장악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진숙의 핵심 문제가 뭐였냐면 예. 다 드러난 게 위안부가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 그랬을 때 계속 말꼬리를 흐려요. 예. 어제 그 저 김모 씨도 나서 계속 그러더라고. 그 전두환에 대하여 손효숙. 예. 손효숙도 계속 그러더라고. 예. 태도가 이진숙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태도냐? 말을 꼬고 막 이런 모든 게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윤석열이 계엄령이 개몽령이다 뭐 이런 그렇죠. 식의 한 것처럼 예. 여기는 뭔가 누군가 기획자가 있습니다. 총 기획자. 그걸 찾아내야 된다. 예, 찾아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이 보수층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뭐 표현대로 옮기자면 좌파들이 그동안 했던 일 중에 가장 성공하고 영향력이 컸던 사업이 뭐냐? 그게 제 기억에 1989년도인가요? 시작한 정교조라고 생각을 해요. 정교조가 가장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4050이 완전히 민주당 지지층으로 저렇게 굳어진 거다. 그런 인식이 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교육적으로 그래서 EBS를 그렇게 중요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세대부터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자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하에 벌어진 작업들입니다. 이게 뉴라이트 사관 뭐 이런 게 다 예, 그때 예, 다 예. 태동이 됐던 예. 거죠. 이명박 정부 때. 예. 근데 그래서 정교조 때려잡자 이 분위기 그리고 정교조가 민노총 그래서 네. 민노총 때려잡자 예. 이게 근데 보통은 이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데 윤석열에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래서 화물연대 때려잡자로 시작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요새. 제가 어제도 이게 뭐지 이렇게 우리 남자친구랑 역사학과니까 둘이 역사적으로 쭉 점검하다가 진짜 잠을 못 잤는데 뭐였냐. 그럼 국힘은 왜 저러냐. 아, 국힘은 이제 보수 혹은 극우는 빼고 보수의 미래 설계가 없다. 찾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보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빈 게 뭐냐면 진보가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하고 지혜롭게 하는 모든 거는 소위 중도 보수 쪽의 영역을 확장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 제대로 되려면 극우가 섞여 있는 국힘이라도 중도 보수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 중도 진보 정도의 위치를 점하면서 경쟁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극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윤석열이 도장을 찍고 윤석열이 국힘 의원 전부를 사실상 계엄의 방조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은희 같은 사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도 계엄의 무슨 그 피해자다. 피해자가 윤석열 그 집으로 몰려가 갖고 거기 그 인간 방어막을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인간 방패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정말 우리는 대통령께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그랬다가 뭐 일부가 난리 났었는데 저는 보수 리버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단하게 해서 사실 경제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진보 영역에서 새로운 씨앗이 싹쓸 수 있냐 이게 이제 그렇죠. 중요한 과제다.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진보의 영역이 굉장히 비어 있고 여기를 어떻게 채워 가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정교조에 대해서도 뭐 사실 30년 이상 흘러오니 뭐 이제 나쁜 점도 발견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에 뭐 민족민주 인간화 교육 이거 아니고 결국에는 뭐 교사들의 이익 문제로 너무 간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도 있고 하여간 이게 또 역사가 지나오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모순들도 발생하고 하면서 또 고쳐나가고 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리박스쿨로 다시 돌아가면 EBS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극우 사상을 전파하고 국가 대계죠. 그들은.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11시 1분이네요. 그 의원님한테 그거 여쭤봤어야 되는데 집사 게이트도 살짝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여쭤보고 그랬네. 아 근데 그건 아마 그 오늘 좀 확인했습니다. 심 기자가 했죠. 심인보 씨가 했습니다. 저하고 보는 눈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저도 그 투자한 회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한국증권금융이었어요. 네, 50억. 네, 50억. 금액도 제일 많아. 근데 한국증권금융이 여기다 투자를 했다고? 이거는 뭐 어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넣은 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증권금융은 사실상의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건 한국거래소가 최대 주주고 그리고 증권단, 은행단이 이제 주주로 들어가 있고 비상장 회사고 대대로 그냥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대표이사를 계속 해오던 기재부 몫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증권금융이 돈을 집어넣었다는 건 기재부가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그 시민보 씨가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거는 누군가 전화 한 통으로 야 거기 좀 넣어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넣어주는 그런 정도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은퇴한 관료들이 전부 사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사장으로 50억 정도는 얼마든지 별로 큰 돈이 아니라는데요, 그 회사에서.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살 때 왜 신용을 쓰잖아요. 네네네. 신용서 갖고 이제 주식을 더 살 때 그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한국증권금융에서 나오는 거예요. 증권금융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제 비싼 이자로 이제 물론 이제 증권회사로 들어가고 증권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가 그 주식담보로 신용을 쓸 때는 그 돈의 원천은 한국증권금융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 대기업들은 민원이 있어서 뭐 내가 이거를 좀 잘 보여야 되니까
뭐 김건희 아니면 김건희의 최측근이라는 김혜성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해준다. 날릴 거 뻔히 알아도 라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 한국 증권금융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님? 이거는 그냥 국정농단 정부가 그냥 정부 돈을 넣은 거다 이렇게. 정권의 힘이죠. 그야말로 정권의 힘이죠. 예. 그냥 그런데 왜 특검이 예. 그 집사의 그 압수수색 영장을 예. 특검이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기각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 요거라고 하던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인지한 사건 수사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고 신장식 의원이 얘기하고 갔는데 수원 브라더스, 수원지방법원 출신 3명이 그중에 2명은 또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건을 했던 편사들이고 그 부분은 신장식 의원 편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오늘 최민희 의원이 꼭 말씀하셔야 되는 이상호 기자 관련된 그거는 일단 이상호 기자가 좀 뭔가 취재가 잘못됐는지 그 제가 대통령실과 민주당과 상의 없이 혼자서 방송 3법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통과시켰다고 막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이게 당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과방위원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다 원내대표와 당대표와의 조율하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방위원들이 역할을 잘한 건 그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대표가 우리 이 구성을 잘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충실히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 여당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당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헉헉대고 왔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다 내용을 조율해야 되더라. 그거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7월 1일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그 거의 첫 마디가 앉자마자 거의 첫 부분에서 최민희 의원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왜 그렇게 그 비난을 받고 계세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방송 3법이 내 뜻에 꼭 부합한다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대통령께서 제대로 힘을 실어 주셨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실세예요. 네, 실세. 아니 그래서 실세위원장? 그거는 아니고 내용이 마음에 부합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상호 기자가 관련 동영상도 내리겠다. 그래서 아마 내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북에 제 정치 생명이 끝날 거다. 자신을 고발하면 뭐 이런 내용도 올렸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데 그것도 다 내렸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도 저보고 대통령과 조율 안 하고 했다고 막 메시지 보내시는데 그거 사실 아니니까 이제 그만 보내십시오. 예. 저희 방송에 와서 일종의 이제 해명 방송하신 아까 신장식 의원도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으셨는데 관련돼. 그래요? 검찰 특활비는 우리 다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거 아니 그래서 하여튼 그 너무 길어지니까 여하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해명 방송이었다라는 것이고 저희도 그렇고 억울하게 꼭 말씀하셔야 되는 그 국회의원분들 계시면 저희가 문호로 개방해 드릴 테니까 조승래 의원을 한번 불러야 돼요. 조승래 의원이요? 조승래 의원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했다는 거짓말이 돌아가지고요. 그게 저긴데 신장식 의원 그거 아니에요.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실에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에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사람들 엄청 불려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나가갖고 예산을 땡겨서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대요 하나도. 그러면 운영비를 다시 책정할 수가 없다네요. 대통령실 그 특활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부활하자고만 부활이 아니고 그게 필요하다. 그래야 일을 하실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답니다. 한번 모셔서 억울함을 푸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